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유호균이고요. 오늘은 서버리스로 이미지 크롤링 프로토타입 개발기라는 발표 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자 소개에 앞서서 현재 제가 이제 학생 신분인데 지금 수업을 빠지고 여기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여기 오면은 인증샷이라도 남겨라. 너가 왔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하나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한국 사용자 모임의 대학생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호균입니다. 저는 현재 인하대학교 학부생 이제 4학년 재학 중이고요. 이제 괄호치고 취준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준생 타이틀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발표는 제가 잠깐 동안 몸담았던 스타트업 팀 몬드리안이라는 회사에서 했었던 이미지 크롤링 서버리스 관련한 발표고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연합 동아리 같은 곳에서 많이 활동했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간단한 용어 설명, 그리고 크롤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실패를 겪으면서 나아갔던 어떻게 좀 더 낫게 나아갔나 하면서 포스트모템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 인턴에 들어가고 나서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3주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3주 정도의 시간이 약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갑자기 이런 과제를 주셨어요. 인턴이 끝나기 전 3주 동안 본인이 우리 팀에 기여가 될 만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종 발표를 해달라고 하셨죠. 사실 이제 대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인턴을 한 지도 이제 2달밖에 안 돼서 경력이 뭐 있거나 하진 않는데 제가 3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3주 동안 어떤 개발 실력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잠깐 남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잠깐 남는 시간 동안 팀원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팀원들을 관찰해 보니 주변에는 회고록을 적으면서 전에 했었던 프로젝트를 좀 회고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 했던 프로젝트를 기술 내재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주목했던 사람은 이제 머신러닝을 POC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머신러닝을 한번 개발자니까 머신러닝 한번 배워서 해보자라고 하고 싶었지만 3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머신러닝을 배워서 뭔가를 보여줄 수는 없겠고 데이터 수집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수집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웹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피자라는 음식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 피자를 피자 그리고 피자가 아닌 것이라고 분류한 다음에 피자라는 것을 다시 학습시키고 다시 피자 이제 학습된 데이터 모델로 피자를 다시 분류하는 거죠. 피자다, 피자가 아니다. 이렇게 분류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도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팀원분, 머신러닝 POC 하시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히 이미지 분류와 정제를 어떻게 할까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대체로 머신러닝을 하는 팀들은 이렇게 좀 큰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도 어시스트나 아르바이트 아니면은 이제 계약직으로서 팀원들도 따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피자다, 피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학습된 데이터 모델이 분류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100% 분류해내기 위해서 더 좋은 학습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 끝에 피자다, 피자가 아니다 이렇게 좀 정확히 사람이 분류할 수 있는 100%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기업의 광고인데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에서 피자, 논피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직 사람을 쉽게 뽑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쉽게 고용하거나 할 수 있는 정도로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리는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미지를 어떻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서비스, 사내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의 스펙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지 수집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트업은 저희 돈이 많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돈이 안 드는 프리플랜, 이제 AWS에서는
프리티어라는 1년 동안의 무료 사용 기간을 제공해 주는데 이 사용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하나의 서비스당 많지는 않지만 여러 서비스들을 조금이지만 이제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티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스펙을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가능한 자동화를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인턴이기 때문에 이제 3주 후면은 제 회사가 아닌 회사가 돼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나가더라도 좀 가능한 다큐멘테이션을 잘 해놔야 팀원들이 제 남은 서비스를 좀 고치거나 좀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한 제가 잘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팀원이 잘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작성해서 팀원이 나중에 읽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스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3주의 데드라인이 주어졌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써 있었죠.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션 같은 걸 들으면서 이 정도의 용어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잠깐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려면은 모놀리틱 아키텍처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전통적으로 구성되는 서비스처럼 UI와 이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레이어, 비즈니스 로직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버 안에 두고 이것을 이제 확장시키는 서비스를 말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러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나 이제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서비스하는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AWS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이제 람다랑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이제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 전통적인 아키텍처와 뭐가 AWS 서비스상 어떻게 다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API 레이어에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라우트를 한다거나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조금 더 간단한 서비스의 구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던 것을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AWS 람다를 이용함으로써 관리의 비용을 좀 더 줄이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웹 크롤링이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웹 스크래핑이라는 단어로 구글에서 검색하더라도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웹 크롤링 한글로 치면은 단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웹 스크래핑이라고 단어를 치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크롤링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실 때 인터넷에서 웹 스크래핑이라고 이제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많은 검색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템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상의 용어로는 부검이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해부해서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제 프로젝트에서도 포스트모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현재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모템은 내가 예전에 했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잘된 점, 그리고 아쉬운 점, 후기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남기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용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고요. 서버리스, 크롤링, 포스트모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미지 크롤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인턴을 하면서 이미지 크롤링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후보군을 몇 가지 선정했었습니다. 흔히 제가 사진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 인스타그램의 API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후보군을 설정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에 검색할 수 있는 API인 커스텀 서치라는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사이트 같은데 이미지넷이라고 이미지가 잘 분류되어 있는 이미지 에셋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고, 구글 이미지 서치,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할 때 이미지에서 걸린 이미지 탭을 누를 때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도 제가 수집해야 할 대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나올 얘기는 실패했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처음에 구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그래밍 상으로 어떻게 스크래핑을 한다고 했을 때 저의 프로그램을 보시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IP를 블락시키거나 어떤 캡차로 좀 막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일찌감치 제껴놨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후보군들은 인스타그램, 구글 커스텀 서치, 이미지넷 세 가지의 후보가 있었는데요. 이미지넷의 경우는 현재 저희 팀에서 머신러닝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이미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셋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까 좀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방법은 인스타그램 API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볼 수 있는 화면은 제가 피자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이미지 태그가 피자라고 걸려 있는 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피자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고 피자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도 많지만 대체로 피자의 데이터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좀 더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빠르게 좀 받아서 내가 더 이미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API를 이제 이용하려고 인스타그램 API의 제약 사항을 봤습니다. 보면은 글로벌 리미테이션이 뭐 샌드박스 모드에서는 1시간에 500 그리고 이제 현 서비스 라이브 서비스에서는 1시간에 5,000건의 레이트 리밋이 있고 API당 요청할 수 있는 리퀘스트의 수는 1시간당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API를 이용해 봤었는데 예전에는 샌드박스 모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인스타그램 API를 또 보려고 하니까 샌드박스 모드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샌드박스 모드란 이제 앱에 10명을 초대 가능하고 그 초대된 유저에 한해서 최대 20개의 미디어가 표시된다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의 API를 사용해서 내가 피자라는 걸 검색했을 때 아까 봤었던 그 피자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10명을 초대했어. 그러면은 그 10명 초대한 사람들의 이 올린 사진들만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모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 라이브 서비스로 올리려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프로덕션 레벨로 올린 다음에 이걸 심사를 앱스토어처럼 받았어야 되는데요. 3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인스타그램 API는 사용하기 힘들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API까지 제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 커스텀 서치 API가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구글 커스텀 서치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엔진인데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가 이제 좀 어디 블로그나 어떤 사이트에서 많이 보셨을 애드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PI 상으로 동작할 수 있고 하루에 100쿼리가 무료로 제공되고 뭐 추가적으로 1000쿼리를 하는데 $5 정도가 든다고 해서 비용적으로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쓰기 편하게 API 엔드포인트가 제공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할당된 억세스 키를 잘 넣고 쿼리문을 뭐 김치 그리고 서치 타입을 이미지 이렇게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들의 이제 여러 개의 검색 결과를 API 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의 링크 뭐 .jpg로 끝나는 링크들을 수집해서 이미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이제 CSE API에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구글 이미지를 이제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의 랭크는 상당히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구글에다가 피자를 치고 이미지 검색을 누르면은 피자에 관련된 연관도 높은 이미지들이 많이 뜰 수 있지만 커스텀 서치 API를 이용하면은 이 정도의 정확도는 보여주지 않지만 조금 떨어지는 정확도의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래 사용 용도가 이제 검색 엔진을 만들어라라고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 만들기 이렇게 자기 블로그나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안에 검색 엔진을 쉽게 달 수 있는 API이기 때문에 자기의 서비스 안에서 검색하는 데는 이제 타겟 API를 주고 그 안에서 잘 검색할 수 있는데 구글이 서비스하는 것처럼 구글의 이제 API를 이용해서 받아볼 수는 없는 API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이제 페이징이 제공이 되고 최대 1000장까지 이상을 천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1000장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척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의 이미지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후보분들이 다 실패했었는데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이게 다 실패하면은 나는 뭘로 이미지 수집을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시도하지 않았던 구글 이미지 검색이 혹시 캡차에 안 막히는 건 아닐까? 이거 한번 해보고 검증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이제 뭐 피자를 검색하고 이미지 탭을 누르면은 검색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이 이미지들은 피자가 상당히 높은 연관도로 랭크를 가져가지고 높은 연관도를 가진 이미지들을 추출할 수 있어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오면은 베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있는 거를 이제 긁어다가 이미지로 어떻게 저장해서 쓰려면은 셀레니움이나 많이들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뭐 뷰티풀 숲 아니면 스크랩파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 중에 어떤 거를 좀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이미지 수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 이제 검색을 서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이크롤러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깃허브에서 이제 스타가 한 175개 정도 이제 작은 스타여가지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를 175개짜리 스타가 박힌 거를 내가 써도 좀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한번 예제대로 트라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양이 검색 결과를 이제 트라이 해봤는데 고양이 검색 결과 보면 이제 상당히 높은 아까 피자를 검색했을 때처럼 높은 연관도의 고양이를 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니까 고양이를 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잘 나온다. 이제 좀 이거 좀 잘 만지면은 어떻게 좀 자동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캡차에 막히는 게 아닐까? 혹시 나를 보시라고 인식하지 않나? 라고 안에 저 아이크롤러라는 내부의 소스 코드를 한번 까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실제로도 이제 구글에서 쓰는 서치 이제 저 뒤에 API에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는데 단순히 쿼리 스트링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지고 그 이은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웹에서 리퀘스트를 날리는 것과 크게 다른 리퀘스트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구글에는 이미지에 제한이 이제 저렇게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변조해서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총 한 키워드당 1000장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구글의 맥시멈인데요. 여기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1000장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내부의 아이크롤러 소스 코드를 또 까보니까 주석에 이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1년에 1000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석이. 이걸 보니까 구글이 그러면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을 때부터 1년 단위로 1000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현재인 2018년도까지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11년 동안 1년 동안 1000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키워드에 11,000장의 이미지까지 수집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그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어떤 클라우드 저장소에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로컬에 저장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 팀에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 이미지를 클라우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아마존 S3 서비스에 잘 저장해 두면은 회사 계정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나중에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이 가장 컸는데요. 방금 봤던 라이브러리가 이제 멀티스레드 구조로 이미지를 자동으로 구글에서 검색해서 저장하는 툴인데 너무 느렸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는데 약 155초가 걸리는데 11년의 검색 결과 그러니까 11번이 이제 포룹이 돌면은 28분이 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좀 더 안에 소스 코드를 바꿔서 이제 프로세스나 이제 스레드를 늘려서 받는다고 해도 이제 검색 속도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스레드를 무조건 늘린다고 프로그램이 더 빨리 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총 11년의 이미지를 검색하려면은 28분이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11,000장 모으는데 28분 너무 느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람다라는 AWS 서비스로 풀게 되었는데요. 람다는 병렬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각 다른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데 같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2008년의 캣, 2009년의 캣, 2010년의 캣 이렇게 포룹이 돌면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년치의 이미지를 수집하려고 이제 펑션의 파라미터에 저렇게 인자값을 주게 되면은 병렬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은 하나를 실행하는 것과 같이 155초가 걸리게 되겠죠. 아까 뒤에서 이렇게 11번의 포룹을 돌면은 28분이 걸리는데 이제 똑같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155초라는 시간은 정말 짧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155초기는 한데 155초 동안 제가 어떤 콘솔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던가 하는 것들은 조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죠. 이 시간 동안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니까 좀
이런 이미지 수집 작업이 끝나고 슬랙으로 노티피케이션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드디어 3주간의 폭풍 같은 인턴이 끝나고 최종 발표 결과물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종 발표 때 썼던 자료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구성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왼쪽에서 이제 AWS 람다가 트리거인 함수인데, 이 트리거하는 함수가 실제로 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는 람다인 크롤 코어라는 람다를 11개를 병렬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실행하면은 똑같은 키워드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연도별로 다른 2008년,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람다가 병렬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된 람다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제 S3에다가 이미지를 밀어 넣고 S3에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이벤트를 검출할 수 있는데, S3에 이미지가 쌓이면 AWS 람다가 이것을 인지해 가지고 리사이즈를 한 다음 또 다른 크롤 구글 리사이즈 버켓이라는 곳에다가 넣고 11년간의 이미지가 모두 모였다면은 이제 아마존 SQS Q 서비스가 있는데, 이 Q 서비스에다가 스테이트를 보관해 놓습니다. 몇 년 2008년에 고양이 크롤링이 끝났어. 2009년에 고양이 크롤링이 끝났어.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크롤링이 끝났다면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라는 서비스에 이제 이벤트 트리거 이제 스케줄을 1분 동안 뭐 크론잡처럼 한 번씩 1분마다 실행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행을 해서 스테이트가 11개의 데이터를 모두 모았다면 슬랙에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서 이미지 수집을 끝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 때 만든 사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AWS 람다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저기 삼겹살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를 바꾸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11년치의 구글에서 삼겹살의 검색 결과가 S3 스토리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이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메신저인 이제 슬랙에 이미지 크롤링이 완료됐어라고 메시지를 뜨는 이러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들을 보면 이게 왼쪽에 S3 스토리지인데, 이제 S3에서 이제 크롤 몬드리안이라는 버켓에 음식을 제가 이제 크롤링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된 것들이 폴더로 정렬이 되어 있고, 이 폴더 안에는 검색 엔진별로 몇 년도에 서칭을 한 건지, 몇 년도에 크롤링 한 건지 나오고, 그다음 맨 오른쪽은 버켓부터 음식 이름, 검색 연도, 그리고 이미지 번호 이렇게 정렬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이제 인턴 최종 마지막 날에 프로젝트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나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고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 최종 발표 때 CTO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왜 API 게이트는 안 붙였어요? 매번 크롤링 하려면은 AWS 람다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그 키워드 고치고 다시 트리워야 되니까 내가 AWS에 로그인도 해야 되고 대시보드도 여러 번 눌러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너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API 게이트웨이를 붙일 생각을 못 했었는데, API 게이트웨이를 붙인다면은 퍼블릭한 API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람다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슬랙으로 노티피케이션이 오니까 슬랙으로 그 크롤링 검색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자동으로 S3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건데요. 저희가 쓰는 슬랙 메신저에 이제 슬래시 커맨드라는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슬래시 커맨드에서 제가 크롤 구글이라는 슬래시 커맨드를 만들고 뭐 햄버거, 김치찌개 구글에서 검색해줘라고 하면은 퍼블릭하게 뚫려 있는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람다 함수 트리거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럼 그 트리거 함수가 11개의 병렬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크롤링 이미지가 시작됐고 끝났다라는 노티피케이션이 오면은 좋은 구성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람다라는 게 이제 실행 시간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데요. 그래서 퍼블릭하게 API가 뚫려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API 게이트웨이에 접근해서 내 람다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제 인프라 자원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보안 처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슬랙에서는 이미 뭐 토큰 같은 값들을 주어지고, 이 토큰 값들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서 이 토큰 값과 슬랙이 요청한 값이 매칭되지 않으면은 그 요청은 이제 실행되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아키텍처에 조금 확장을 해서 앞에서 슬랙으로 트리거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추가했습니다. 보면은 아까 기존의 아키텍처랑 비슷한데
슬랙으로 트리거를 하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이 요청을 받은 다음에 람다 함수가 11개의 병렬적인 작업을 실행하고 S3에 크롤링된 이미지를 넣고 크롤링된 이미지가 넣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걸 인식해서 이미지 리사이즈를 해서 새로운 버켓에 담고 그 스테이트는 다이나모DB나 SQS에 담아서 1분마다 확인을 한 다음에 크롤링이 완료되면은 다시 슬랙으로 노티피케이션을 알려주기,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했었는데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했던 게 처음에는 이 스테이트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SQS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QS는 심플 큐 서비스죠. 그래서 큐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큐의 자료 구조가 내가 생각하는 스테이트를 좀 저장하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큐라는 자료 구조는 이제 뭐 연결 요청 대기처럼 순서 조건을 만족해서 처리해야 할 때나 쓰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SQS라는 서비스가 제 아키텍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스테이트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가 람다의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RDS라고 하는 이제 RDB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엘라스틱 캐시도 있었는데 이제 RDS 같은 경우는 람다가 RDS랑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면은 커넥션 풀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제 커넥션이 계속 생겨야 되니까 그 커넥션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DB가 뻗거나 이제 응답이 안 할 수 있는데 다이나모DB 같은 것을 이용하면 커넥션 문제 없이 빠른 응답으로 결과값을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SQS의 서비스가 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존 다이나모DB, 이제 NoSQL인데 NoSQL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갈아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관리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AWS에 람다를 이용해신 분들은 알겠지만 람다에 서비스를 올릴 때는 이제 뭐 수동으로 압축을 해서 뭐 라이브러리까지 이제 인스톨을 다 번들링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이런 코드들을 직접 복사해가지고 그 뭐 대시보드에서 붙여넣기 하고 이런 작업들이 매우 번거롭고 좀 이상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이미 이것들을 해결한 서비스인 서버레스와 자파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키워드 하나 뭐 서버레스 디플로이라는 키워드만 치면은 자동으로 라이브러리를 번들링해주고 이걸 람다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코드를 GitHub이나 이제 CI 툴들을 사용해서 관리하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GitHub에 소스 리포지토리가 있다고 할 때 깃에다가 올리면 서클 CI가 빌드를 하고 이제 빌드가 성공을 해서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맞춰지면은 서버레스 프레임워크가 이제 서버레스 디플로이라는 키워드로 AWS에 서비스를 배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배포된 것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인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대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인 파일만 잘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배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잘못한 점도 많았지만 잘한 점도 있었는데요. 확장성을 조금 고려했다는 게 제 스스로 좀 칭찬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람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단위 서비스당 적합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가 지원하는 언어들인 파이썬, 노드.js, 고, C#, 자바 등 자기가 잘 하거나 이 서비스 도메인에 잘 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이제 확장성은 AWS S3에 이제 수집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미지 리사이즈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과 다르게 이미지 리사이즈뿐만 아니라 색 공간을 변환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카페를 사용하면 LMDB에 넣어야 되는데 LMDB라는 곳에 넣으려면 또 미리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전처리들을 이렇게 오른쪽 위처럼 좀 더 확장해서 붙여나가고 슬랙에다가 노티피케이션을 주면 확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한 점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개발했을 때보다 지금 발표를 준비하면서 프로젝트를 뒤돌아보면서 좀 발표 자료를 만들고 아키텍처를 다시 그려보고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뭐가 문제점이 아니고 뭘 잘했는지를 하니까 좀 더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슬랙으로 메시지가 하나가 왔었어요. 예전에 만든 이미지 수집기 혹시 매뉴얼 같은 거 있냐? 내가 이제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깃허브에다가 리드미를 잘 써놨었어요. 그래서 리드미에 들어가서 읽으면 되니까 제가 퇴사하고 나서도 좀 더 편안하게 이제 회사 일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구성된 최종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GitHub에서 코드를 이제 커밋을 하면은 이제 서클 CI가 빌드와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 위에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가 이것들을 이제 AWS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된 이미지는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레벨의 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슬랙에서 크롤 피자라는 것을 하면 퍼블릭하게 뚫린 API 게이트웨이에 이제 엔드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접근한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람다가 11개의 병렬적으로 이미지를 구글에서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는 S3에 넣고 11개의 S3에 11개의 이미지가 이제 수집이 다 끝나면 다이나모DB에서 1분마다 쿼리를 한번 때려가지고 이게 다 수집이 됐어 하면은 해당 키워드를 이제 슬랙으로 처리가 다 됐어라고 알려준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제 포스트모템도 해보고 다시 발표 자료도 만들면서 뭘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었는데요. 주니어 개발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전체 개발 과정을 리딩해본 경험, 처음에 비즈니스 로직도 개발해보고 CI/CD 프로세스도 한번 태워보고 그리고 뒤에 유지 보수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 AWS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귀등으로 들은 게 많아요. 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 서비스도 실제 필요한 곳에 적용해 보니까 배운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삽질했던 거는 항상 발표 자료를 많이 공유하면은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똑같은 삽질 안 하니까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기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 중에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3주라는 기간 동안 저 혼자 막 매달려서 개발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원들의 이제 어떤 코멘트 같은 걸 듣지 못하니까 나중에 CTO가 왜 API 게이트웨이 안 뚫었어? 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개발 중간중간에는 팀원들이랑 잘 소통을 하면서 좀 내 프로세스에서 어떤 게 문제야? 뭐 이런 것들을 코멘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니어의 성장 과정은 이렇게 위의 과정으로 제가 진행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슬랙에서 크롤을 때리면 이제 크롤링할 수 있는 키워드를 때리면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잘 찾아가지고 AWS 클라우드에 잘 저장을 해놓고 S3에서 제가 퇴사하더라도 남은 팀원들이 이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정리고요.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소스 코드와 CI 컨피규레이션이 다 걸어놔서 이제 정리해서 올려놨었는데요. 이전 회사에 계신 대표분이 제가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흔쾌히 공개도 된다고. 프로젝트 발표 이런 거 하면은 너한테도 도움되고 회사 이름 알리는데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깃허브에 리포지토리로 퍼블릭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보시면 리드미도 잘 써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아까 제가 했던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발표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람다의 사용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떠있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이미지 크롤링처럼 계속 서비스가 떠있지 않고 뭐 이미지를 크롤링할 때만 서비스를 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에 람다가 적합하고요. 여기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제 이미지 리사이즈 서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작업과 스테이트가 없는 작업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람다에는 스테이트를 보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떴다가 이제 일을 끝내고 바로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를 보관하려면은 뭐 엘라스틱 캐시나 다이나모 같은 람다의 스테이트를 어디다가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작업처럼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병렬로 처리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람다를 쓰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람다의 사용 시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최대 메모리는 3기가고 최대 수행 시간은 5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끝내야 되는 작업들을 람다로 돌려야 하고 람다는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비스가 뭐 중간에 장애가 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계약이 맺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보상을 받는다던가 할 수 없습니다. EC2나 이제 S3 같은 경우는 뭐 SLA를 보장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람다에는 이 SLA가 보장이 안 되니까 유의를 하셔야 하고 장애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동시 제한은 1000개이긴 한데 이 1000개는 어느 정도 수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요청을 케이스를 여시면은 내가 동시 수행을 좀 이 함수는 1000개 이상으로 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람다의 동시 수행 제한수를 늘릴 수 있고요. 임시 파일 다운로드는 이제 루트에 템프 폴더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디렉토리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발표가 다 끝났는데 저는 항상 어떤 세미나 오면은 이런 서비스 같은 거를 가져가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메모해 놓는 게.
혹시 오늘 발표하면서 이렇게 된 아키텍처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된 아키텍처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지? 라고 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구글에 이제 클라우드 크래프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아키텍처를 3D로 이제 위에서 탑뷰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AWS의 아키텍처를 좀 더 손쉽게 구성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꿀팁 서비스입니다. 이제 발표가 다 끝나서 이제 발표